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졌네요. 뭐 다우지수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PPI가 전일 발표됐던 CPI 우려를 좀 덜어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지난달에 이제 PPI가 너무 높았더니만도 결국 시차를 두고 이제 3월 CPI가 높게 나왔는데 이번엔 또 다시 또 PPI가 또 살짝 예상보다 낮고 수치도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뉴욕장은 빠지고 싶은 기색이 없네요. 지수 자체는. 그러게요. 네. 보니 뭐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굿모닝 마켓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뭐 많이 빠졌다길래 한번 살펴보니까 리비안 무슨 니콜라 이런 거는 진짜 처참한데 나머지 뭐 빅테크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고 어제 뭐 우리 장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외국인들의 완력에 달렸다. 네네네. 진짜 외국인들의 완력으로 뭐냐 어제 멱살 잡아 외국인 1조 원 끌어올렸잖아요. 넘게 그렇죠. 예, 순매수했고요. 그러니까 그 장을 갖다가 플러스로 돌려서는 거 보세요. 그러게요. 시장에 진짜 수급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수급 앞에 장사 없고 무슨 뭐 거시지표 보면서 이러면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예측의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게 대응하다가는 그냥 번번이 당하네요. 그러게요. 예측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퐁당퐁당 냉탕 하는 느낌인데 뉴욕장도 우리 부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뉴욕장 팀장님 보시기에. 일단은 고점에 대한 한계는 어느 정도 좀 표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하락세를 가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PPI는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죠. 근데 PPI는 2.2를 예상했는데 전년 대비 2.1로 조금 떨어졌고 코어 PPI는 2.3 예상했는데 2.4로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안도 랠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안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냥 더 나빠지는 그림은 좀 제어해줬고 여기에 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또다시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어제 아마존이랑 애플이 AI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1.7% 가까이 오르고 거기에 움직여서 S&P 500도 같이 움직이고 다만 다우만 조금 보합권에서 멈췄던 거죠. 아마 PPI 영향력은 아마 다우가 조금 정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 흐름들은 아마 반도체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그냥 끌고 올라갔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를 보면은 고점에 대한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고점 근처만 가면은 작은 이슈에도 뭐 급락을 하기도 하고 뭐 며칠 전만 하더라도 1%대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고점에 대한 한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큼의 불확실성은 조금 제어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저는 최근 흐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채권금리 10년물이 4.5를 넘고 2년물은 5에 가깝고 달러 인덱스는 105를 넘고 원달러는 1360원을 넘었는데 지수는 여전히 고점권이다 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흐름들이 뭐 단기적인 흐름들은 좀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올해 시장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밑바탕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채권 쪽 투자하신 분들만 힘드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장기채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장기채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수익률 측면에서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잘 투자하신 분들이면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다라고 했던 것들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1년 1월 달에는 동학개미운동, 뭐 미국 증시 버리고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이 가장 좋았을 때고요. 그다음부터 한국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말 23년 초에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가는데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굉장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 해를 돌아보니 23년은 정반대였죠. 네. 미국하고 유럽은 사상 최고치, 그리고 뭐 중국은 굉장히 부진했던 그림.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니까 채권 수익이 클 거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채권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박스권 정도가 아닐까라는 컨셉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고점권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레벨 다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지금 관건은 아마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되는 건데, 미국하고 일본이 계속 갈 거냐,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예. 아니면은 못했던 중국, 한국 이런 애들이 반전이 나올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네. 저희 쪽에서는 좀 반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덜간 쪽에서 좀 네, 수혜를 네. 보자 앞으로. 네, 맞습니다. 뭐 레이 달료도 최근에 뭐 중국 쪽 이제 투자할 때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중국 쪽을 보면은 경제 지표는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1년 넘게 둔화되었던 유동성 모멘텀들이 좀 진정되고 있고요. 고정자산 투자가 2달 연속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7월부터 이어졌던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들의 효과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와 맞물려서 중국은 1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했거든요. 사상 최대폭으로 했습니다. 두 번 다.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까지 가세해주면서 저희는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이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물론 구조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집니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 플러스 유동성 효과들이 중국 경기를 조금 더 낮게 만들어주고 글로벌 전반적인 유동성 모멘텀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나라별로는 그런 네. 식으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네. 조금 투자 매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업종별로는 지금 계속해서 뭐 AI 반도체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맞습니다. 다 지금 그 빅테크 관련주들이 올랐잖아요. 네. 일단은 AI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은 뭐가 좋아질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글로벌 수요를 끌어당길 정도, 특히 원자재 쪽의 수요를 끌어당길 정도의 힘이 있을까? 그리고 한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철강, 화학,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수요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자기네들 재고나 이런 것들을 소진하는 쪽으로 끝날까라는 고민들을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 양회라든지 이런 정책 흐름들을 보면은 대부분 또 중국도 여전히 미래 성장 산업에 네.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구 환신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자라는 건데, 거기서 언급됐던 게 커넥티드카, 전기차, 전자제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서도 또 정책 드라이버가 그쪽으로 걸린다는 네. 거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승전 모든 게 반도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가전이라든지 뭐 관련된 IT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봐야 될 거는 AI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조금은 상승률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주도력은 논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멘텀으로 본다면 엔비디아는 23년 이익 모멘텀이 피크였습니다. 24년도 좋았지만 25년에 좀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딸려 올라오는 것들이 뭐 TSMC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쪽들은 24년, 25년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후발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와 맞물리게 된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우상향 흐름들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상승 탄력이나 상승 강도 측면에서는 후발주자의 AI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쪽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면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뭐 단기적으로는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라서 네. 뭐 과열이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올해 말까지는 뭐 10만 원, 닉슨 2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 뭐 그냥 가는 그림이다. 뭐
뭐 소장님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점잖은 10만 원, 닉스는 20만 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시권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이상으로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20만 닉스. 네. 저기 확실히 요즘 들어서 점점 행태가 보니까 이 트레이딩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들.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꾸준히 사고 있고 또 그 재밌는 것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라든지 ETF 플로우를 보면은 네. 한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턴어라운드, 수출 경기 회복 이런 쪽에 대한 베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한번 기억해 보실 게 1월 달이에요. 예. 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코스피가 2,670에서 2,430. 단숨에 240포인트가 예, 빠졌거든요. 예. 3주 만에. 예. 이때도 외국인이 2조 샀습니다. 그 3주 와중에. 동안. 네. 어. 근데 뭐가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나? 외국인 선물 매매입니다. 어허. 이 3주 동안 외국인은 선물해서 6조를 팔아버렸거든요. 그 와중에도 외국인은 현물을 계속 샀는데 선물 매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 선물은 4월 2일 고점이 한 1조 8천억, 1조 9천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뭐 요 정도 룸 때문에 한 번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선물이 좀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4월, 5월 달에는 좀 반등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2,900, 2,300 가는 패턴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렇게 우리 장 살피기 전에 바깥에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어제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또 금통위가 네. 있고 22는 살짝 뉘앙스가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금리 네.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조기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제어하려는 모습을 연준은?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네. ECB는 뉘앙스 자체는 물가만 안정되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 내비쳤거든요. 물론 최근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둔화를 보여주고 있고 예. 이번에 초반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확실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원자재 흐름에 따라서 좀 ECB 통화정책 스탠스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는 유로존은 6월 그리고 미국은 빠르면 7월 아니면은 8, 9월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국가별로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일단 미국은 경기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지 않을까?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가만 안정되면 바로 금리 인하라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 플러스 요인들도 좀 감안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 정상화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대들 전망들이 엇갈리고 예.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방향성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통화정책 환경들이 완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뭐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반기 증시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한국은 미국을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미국 보고 생각하고 움직일 있습니다. 거다.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네. 자칫 한국이 자체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아하. 했을 때는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나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시점이라서 한국은 미국이 7월 달 그러니까 이번엔 FMC가 되게 특이하게 월초 월말에 겹쳐 있거든요. 네, 예. 7월 FMC가 7월 말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은 8월 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연준이 6월 달에 하게 되면 7월 달에 하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춰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뭐 금리 인상을 열어놓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죠. 그러니까 배가 급변침을 하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몇 달째 금리 인하, 점도표상으로도 3번 금리 인하, 25년도 3번 금리 인하, 26년도 3번 금리 인하를 얘기해 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한다? 당장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선회를 하려면은 일단은 25년, 26년을 건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금리 인하가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고 물가가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12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게 있습니다. 뭔가가 나빠져야지 금리 인하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5.5입니다. 높긴 높죠. 너무 높죠.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라든지 ISM 서비스업 지수가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이걸 좀 더 유지했다가 급격하게 경기를 꺼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겠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했다가는 물가로 또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이클로서 분기마다 딱딱딱 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금리 인하한 뒤에 한두 달 정도의 물가나 경기 흐름들을 보고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브 생중계 같은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보니까 그 최근에 저PBR 관련주 그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좀 올라갔다 네. 어제는 뭐 주르륵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이거 뭐 총선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심리적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심리적 되겠죠.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밸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건 갑자기 아니죠. 세지고 그러진 그렇죠. 않는 예. 거거든요. 정부 정책 방향성이라는 게 그리고 정부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성 그대로 유효한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기대했던 부분들이 얼만큼 후퇴하는지, 기대가 더 강해졌는지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세법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실망감들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투세부터 해가지고 네. 기업 관련된 세금들,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쪽에서의 민주당이나 야권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세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아니면 서민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한다라든지 지원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정치적 협의가 있다면 모멘텀이 그렇게 꺼졌다라고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은 좀 약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성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자동차죠. 어제 자동차는 좀 강했거든요. 예. 대표적인 저PBR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수출주기도 하고 그리고 4분기 조제 공장 완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안전한 선택 그게 아마 자동차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근데 어제 근데 개장초 낙폭 갖다가 그렇게 뭐 보합 수준까지 돌려 세운 거는 뭐 저점 대비로 치면 엄청난 상승이었는데 네. 옵션 만기일도 좀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면 그 정도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올린 것은 전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두 개가 끌어올렸는데 예. 일단 뭘 봐야 되냐면은 경기가 나쁜가? 그냥 원달러율이 올랐는데 경기가 나빠서 한국 경기가 나빠져서 오르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수출이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지금 2020년 이후 고점권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두 달 뒤에는 3에서 5% 정도의 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이후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권에 도달해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게 꺾여 내려올 때 외국인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원달러율 오르면 외국인은 팔고 원달러율이 떨어져야 외국인이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매매를 하는 게 최근 패턴인 것 같거든요. 환율이 오르면은 좀 샀다가 예. 환율이 꺾여서 내려오면은 환 차익을 보면서 좀 일부 청산을 하는 그런 그림들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경민 부장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산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샀다 했는데 네. 어제 또 우리나라 이거 왜 한 달 갔다가 열흘씩 쪼개서 수출입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어제 나온 거 보니까 4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엄청 좋으네요. 네. 아니 이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나 증가했는데 이 와중에 반도체가 얼마 올랐나? 와, 잠깐만. 많이 올랐네요. 반도체 46%. 이러니 안 갈 수가 있나?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로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을 저점으로 계속 매 분기마다 금액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수출 금액 자체가. 네. 거기다가 최근 중국까지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 플러스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 수급도 그쪽에 좀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이 엇갈렸잖아요. 예. 자동차는 오르고 금융주는 빠지고 어허. 자동차는 한번 종목들로 보시면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먼저 예, 조정을 받았기 예, 때문에 예. 가격 메리트 플러스 수출 모멘텀 기대 플러스 실적 기대가 좀 맞물렸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빠진 것 일부 조정받긴 네. 했지만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 따른 엇갈리는 흐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좀 여쭤봐도 돼요? 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있었고 지금 네. 홍콩 쪽에서도 비트코인 네. 현물 ETF 승인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가상자산이 이제 반감기가 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네, 네, 열흘 네.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다시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US 달러 기준으로 7만 달러 돌파했거든요. 넘었죠. 예, 계속해서 좀 가상자산 쪽에서는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등락은 있겠지만 예, 저는 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최근 흐름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글로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도 글로벌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들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 예,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일단은 작년 3월 달에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해서 돈이 확 풀려버렸죠. 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중국 지준율이나 2월 달에는 중국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3월 달에는 스위스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가셔되면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또 이런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뭐 ETF에 대한 소식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심리와 유동성 수급을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 많이 오른 데 따라서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비트코인도 지금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등락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나는 그림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까지 유럽까지 유동성을 좀 더 풀어주는 유동성 완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4년까지는 등락이 있다면 가상자산은 계속적으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에브리싱 랠리, 뭐 만물 랠리 네.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러는데 네. 어릴 때 이제 어른들한테 듣기로 돈 소중함을 갖다가 강조하시면서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러시는데 요즘 보면 어디서 땅 파서 돈 나오는 것 같아요. 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네. 일단은 미국 유동성은 약간 4월 달은 약간 주춤합니다. 아시다시피 예. 매년 예. 거주자들이 소득세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가 확 튀거든요. 예. 그리고 시중 유동성은 좀 위축되고 그리고 지급준비금도 좀 꺼지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등락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변수지 지금 유동성의 흐름들을 보면 그리고 특히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이런 전 세계적인 나라들의 유동성 환경들은 더 나빠지기보다 더 위축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 쪽으로 가는 것이라서 에브리싱 랠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편한 흐름들에 의한 조정은 저는 2분기에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까지 뒷받침되는 특히 유럽이 기저효과만으로도 1%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국도 4%대 후반대 성장률, 미국도 둔화되긴 하지만 올해 3분기 늦으면 4분기쯤 바닥 잡고 턴한다는 기대감들도 들어오고 있어서
경기 모멘텀과 유동성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국면들이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뭐 유동성 풍부해 보입니다. 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 4월이 유난히 말라가지고 지갑이 힘들어 죽겠어요. 소장님 개인 지갑이 제 마르셨다고. 예, 그러니까 마른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짜치는지 몰라. 많이 베푸셨나 보죠. 그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네. 보면 이제 HBM 관련주들 특히 뭐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그 마이크론 대만 공장 쪽 수주 소식도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고 HBM 쪽 그리고 최근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 네.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아니면 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네. 해본다면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쪽들을 좀 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오르죠.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지금 전공정이나 이런 쪽들 덜 오른 쪽에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반도체 업황을 끌고 가고 이 안에서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것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덜 오른 것들, 관심 받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좀 순환배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묻는데요. 지금. 네? 지금 구조에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게 어떤 거예요?라고 다들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궁금해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아니면 섹터? 섹터를 좀 좁혀서. 전공정 쪽을 한번 관심 전공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저점에서 좀 반등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잊혀진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혀진 종목. 잊혀진 종목. 옛날에 핫했던데 지금 보면은 바닥을 뭔가 기고 약간 있고 스무고개 느낌인데요. 잊혀진 그런 종목.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첫자라도 알려주세요. 전공정 쪽인데 잊혀진 종목. 전공적인데 잊혀진 종목.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18포인트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85,000원이죠.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9,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3천원이고요. 기아가 0.6% 하락이 예상되고 호가에서는 11만 1,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0만 5천원, 네이버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4,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3만 9천원, HLB, 알테오젠, 엔캠. 지금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HPSP가 오늘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4만 3,500원. 리노공업도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8,500원.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역시 이런 섹터 쪽으로 다시 한번 훈풍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4% 상승 예상되고요. 이오테크닉스 0.9%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25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이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심이 네, 궁금하시네요. 반도체 쪽은 계속 달릴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싶네요. 나머지 쪽도 같이 가져야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을 텐데 항상 또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은 약간의 또 그게 있으니까 그 마찰적인 어떤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한번 열려보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환율이 아까 이 부장님 네. 그동안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고 잘 틀리지 않았던 게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면은 워낙 강세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깨졌어요. 네. 그 관계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1,360원대까지도 왔는데도
별로 당국에서도 개입도 안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투자자들도 이 높은 환율에 그닥 위기감이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고. 이 변화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미국하고 한국 간의 금리 차, 그게 환율 레벨 자체를 좀 높여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나 시점이 후퇴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진 그림. 그러니까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출 상승이,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 한국 경기가 망가져서, 한국 수출이 망가져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신경 쓰겠죠. 그런데 수출은 올라가고 경기는 턴어라운드하는, 특히 수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외부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수출도 좋고 환율도 좋고 그럼 수출의 주에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항상 급격한 등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직권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환율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제가 보는 것은 최근 CPI 쇼크 이후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봤거든요. 네네.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하루 만에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금리 인하 시작이 9월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가 25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3번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해도 2번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한 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연준이 후퇴할 수 있을 정도의 점도표보다 더 매파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어제 PPI에도 시장이 안도했던 것처럼 PPI도 뜯어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헤드라인 PPI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코어 PPI가 예상보다 높아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의미는 지금 통화정책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 컨센서스가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연준이 바뀔 수 있는 매파적인 점도표보다도 더 매파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더 좋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한번 코스피가 2,800 돌파 시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 특히 다음 주에는 미국 실물 지표, 중국 실물 지표가 나오는데 미국 실물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반등을 이어가는 배드 이즈 굿 국면이 잠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금리 인하가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연준보다 더 매파적으로 간 통화정책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린 뭐든지 칠자 붙는 게 또 유행이던데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리고 일본엔 사무라이 세븐 우리는 또 타이거 세븐은 언제 나온 말이에요, 이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일단은 한국 반도체 관련된 쪽 반도체 관련 쪽? 그쪽으로 좀 매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트렌드는 이게 만들어지면 일정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을 끌어가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반도체 주도력에 대해서 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냥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실적, 특히 전자나 닉스의 실적을 보면 이제 막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특히 올해 안에, 올해 하반기, 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다시 보게 된다면 반도체 시장 주도력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어떨까요? 최근에 보니까 그 LG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차 전지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저는 이 순환매 차원에서는 1월, 2월 달에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 3월 달, 4월 달 오른 게 있습니다. 3월 달, 4월 달 2달 오른 거는 기계, 반도체가 3월, 4월 둘 다 올랐고요. 3월 달에 오른 건 조선, 4월 달에는 중국 소비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려있던, 그냥 저 PBR주 때문에 눌려있던 업종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한 게 딱 2개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랑 아, 그리고 인터넷. 인터넷. 카카오하고 네이버 네. 플랫폼 관련주. 네.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낙폭을 만회하거나 몇몇 종목들은 플러스 반전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좀 순환매의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160달러를 깨지 않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서는 160달러 안 깨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저점을 깨지는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올해 저점을 가면 계속적으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든지 플러스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지난주부터 2차전지 소재주들은 좀 모아가자. 모아가자. 뭐 쭉 올라간다는 그림보다는 네. 올해 상반기는 저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주도. 근데 박스권 상단 정도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관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얘기 개장하고 좀 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 지수는 이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S&P 500,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주요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CPI, 전일 발표됐던 CPI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PPI는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에서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요.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2,710포인트.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일단 코스피가 튕겨오는 보합권 움직임이고 코스닥은 0.6% 상승 중입니다. 8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8% 올라갑니다. 84,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58%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1%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19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9만 2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으로 37만 9,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87% 상승합니다. 69,8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8% 떨어집니다. 23만 9천 원.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1.6% 떨어집니다. 10만 9,900원. 셀트리온 0.3% 내림세 17만 8,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5% 올라갑니다. 40만 2천 원. 네이버가 1.3% 상승하면서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4% 하락합니다. 23만 8천 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고 HLB가 0.4% 올라갑니다. 9만 900원. 알테오젠이 0.8% 상승 17만 4,900원. 엔캠이 0.9% 떨어집니다. 36만 2천 원이고요. HPSP가 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43,600원. 리노공업도 1.7% 상승하죠. 오늘 역시 반도체 섹터 힘이 좋네요. 셀트리온제약은 0.8%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이고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반도체 쪽이죠. 4% 강세 26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CXL, HBM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지금 뉴로모픽 쪽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1% 상승이고 에이징랜드가 3.9% 강세입니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3% 상승 27,500원, 네페사크도 1% 이상 올라가고요. NCN도 3.4% 강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CXL 관련주 내에서는 TLB가 5% 강세입니다. 29,600원이고요. 파두도 4% 강세입니다. 17,550원. 엑시콘도 3% 상승합니다. 29,050원. 그리고 네오셈도 2% 이상 상승하면서 11,910원이고요. 코리아 서키트 1.8% 상승, 오킨스전자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1.8% 상승합니다. 오늘 CXL 관련주도 올라가고 역시나 HBM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미반도체. 기세가 좋네요. 지난해 1년 전 주가가 2만 원대였거든요. 이미 지금 7배가 넘어서 14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5% 강세입니다. 1년 만에 주가는 7배 이상 뛴 상황이죠. 14만 9,500원. 최근에 부회장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도 일단 주가에는 좀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HPSP 각각 5%, 2% 강세, DIT, STI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3% 강세로 35,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도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죄다 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도 2% 상승, 25,850원. 리노공업 앞서 보셨죠? 유니퀘스트, 칩셋 미디어, 가온칩스 다 올라갑니다.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간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삽니다. 1,44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입니다. 각각 659억 원, 835억 원 매도 우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사네요. 각각 502억 원, 1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4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 환율은 또 올라가네요. 4만 60전 상승한 1,367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반도체 강세네요. 네, 반도체 강세고. 네. 이 램 테크놀로지가 이게 유리기판 관련 아닙니까? 네, 와, 지금 보니까 뭐 혹시나 싶어서 몇 개 띄워놨던 것 중에 눈에 띄어서 보니 뭐 지수는 오늘 보니 고만고만한 와중에 또 이쪽으로 또 매일 단탁거리는 있으니까 재밌어. 계속 예. 뭔가의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예.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예.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일본 재무상 무슨 뭐 저기 뭡니까 차관급의 재무관도 아닌 네. 일본 재무상이 요즘 그러네요. 예전 같으면은 뭐 아소다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도 다 외우고 다녔는데 네, 그렇죠. 요즘은 참 존재감들이 없어가 누군지 그냥 일본 재무상. 네, 네, 네. 과도한 통화 움직임 대응할 모든 옵션 배제하지 않는다. 엔화 약세에 인한 부정적인 경제 영향 최소화할 것. 네. 근데 달러형 환율이 이렇게 구두 개입이 재무상 입에서 나와도 네. 안 밀리네요. 일단은 최근 달러인이 움직이는 거는 네. 아까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영향도 일본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달러 강세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체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의 문제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이 N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구두 개입이 들어가면 이게 출렁일 수는 있겠는데 달러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구두 개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확률은 조금 그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야 1360원대까지 올라오 70원을 바라보는 환율이지만 뭐 일본 여행 가시면은 왜 이렇게 싸 싶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 참. 현대차, 기아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네네. 예, 실적 자체는 좀 좋을 거라고 시장에서 보던데요. 예. 예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계속적으로 픽아웃 계속 매 분기마다 네네.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의 눈높이는 높지 않은데 작년 4월 대비 꺾이느냐, 네. 작년 3월 대비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금액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좋을 수는 있어도 모멘텀이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모멘텀이 좀 정점을 찍고 꺾이는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시즌에 좀 더 봐야 될 거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인터넷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 네, 2차 전지는 1분기가 실적 저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다음 분기가 저점이다, 다음 분기가 저점이다, 다음 분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끌고 왔는데 진짜로 1분기가 저점일지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더 편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의 영향으로 쇼핑에 대한 타격이 크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반대로 작년 4분기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것처럼 테무나 알리익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얼만큼 들어와서 실적이 얼만큼 플러스 요인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랑 인터넷이 올해 연초 이후 가장 못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거든요. 네. 제대로 된 반등도 별로 없었고 네. 채권금리에 가장 피해를 받았던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이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업종이라서 좀 추세적인 상승을 아직까지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 가격 메리트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도 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소재 쪽이 있고 셀 쪽이 네. 있고 어디를 소재 봐야 쪽이 돼요? 아직 거의 오르지 못했고 소재. 네, 보시면은 뭐 몇몇 셀 업체들은 저점 대비 40%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네네. 상황도 있는데 뭐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 한번 반등했다가 그대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다시 연초 저점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볼 것은 최근 원자재 움직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봤을 때 조금은 관심을 가져와 보셔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부터 쭉쭉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기술적 반등, 정고점까지 돌파 시도 정도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전통적인 저 뭐 이경민 하면은 뭐 2차 전지하고 경기 민감인가 싶은데 네. 뭐라고요? 뭐 요즘은 뭐라도 신조어를 자꾸 만들어 대니까 네. 아까 타이거 세븐 해서 저도 몰랐고 보니까 우리 이 부장님도 잘 모르셨네. 네. 그래 되는데 허탈하시구나 우리 또 정민이니까. 네. 너무 아재개그 하셔서. 아 네. 그래요? 네. 뭐 이정민 갖고 한번 만들어 와볼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저기 왜 그동안 또 계속 얘기했던 뭐 조선, 뭐 방산 네. 이런 쪽, 원전 이런 쪽은 뭐 어떨까요? 뭐 일단 조선하고 방산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계속 실적이 온다?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등락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계속, 원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네, 원전이 얼만큼 해외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아. 그걸 좀 더 체크해야 되는데 예. 일단 조선하고 원전은 예. 해외 수주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림인데 예. 원전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수주가 얼만큼 들어올지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력기기 쪽을 제외하고는 조금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화장품 쪽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 명동에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네, 많다는 얘기 많죠. 네. 나오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예. 그리고 PMI 좋았다. 예상보다 상했다라고 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많이 반등을 했는데 좀 봐야 될 것은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을 것인가라는 그림보다는 많이 떨어진 듯다는 워낙 장기적으로 오래 소외됐거든요. 네. 그리고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매년 4월에 좋았습니다. 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통계치를 보면은 4월 달에 평균 수익률이 3.9%로 월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는 1년 중에 가장 좋았고요. 네. 2012년 이후 작년까지 상승 확률이 83%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 특히 매년 4월 초에는 청명절, 5월 초에는 노동절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좀 좋을 수 있는데 관건은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실물 지표입니다. 예. 실물 지표가 소폭 둔화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작년 기조효과가 워낙 크거든요. 이 기조효과가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기조효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둔화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중국 소비, 중국 제조업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상보다 못한다 하더라도 경기 흐름들이 깨지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장하고 이제 10분 남짓인데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 1,000억 순매도 그리고 선물, 집 선물 4,730개 가까이 순매도 네. 지금 10분 남짓에 네. 저는 이럴 때 가끔씩 좀 화가 나요. 이 진짜 좀 뭐랄까 너무 과하죠. 네.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네. 같아요 우리 시장. 네. 진짜 뭐 애들 뭐 20대 청년이 진짜 초등학생 팔목 비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삥 뜯는 느낌? 맞습니다. 아, 이게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외국인 선물이 과격해졌거든요. 예, 진짜 과격하네요. 네, 근데 그 시작점은 뭐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 것도 생겼습니다. 어? 작년 7월부터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 목요일 2개입니다. 그동안에 목요일만 있다가 네. 월요일도 생겼다. 23년 7월 이후로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만들어진 거겠죠. 특히 파생 시장에선. 네. 거기다가 작년 11월에는 공매도가 금지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생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3주 동안 선물 매도 6조 나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6조가 나온 정도. 예.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코스피가 저점 대비 17%올 때는 8조 4천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 매매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져서 외국인이 현물을 산다 하더라도 선물을 밀어버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현물 매수를 이겨낼 만큼의 프로그램 매도까지 같이 나오니까 예. 현 선물 수급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저렇게 눌러대니 기관에서는 그냥 선물 매수가 체결되다 보니까 이것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삼전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다 밀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선물 매매가 증시 등락이나 뭐 단기 방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해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뭔가 정민 살짝 미죽하시는 것 같아요. 정민 앵커가 조금 오늘 비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아침이네. 환절기라서. 환절기라서? 네. 그럼 지금 시장에 맞는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오늘 보니까 다시 또 미용기기라든지 네.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좀 트레이딩 모아놓으시면은 관점에서? 뭐 한두 주 정도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는 9만 원, 86,000원, 닉스는 19만 원 이걸 넘는지 저는 단기적으로 이걸 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밀리면 산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PBR 관련주들은 뭐 금융주는 어제 많이 빠져서 좀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는 또 이제 박스권 상단에 또 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종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인터넷하고 2차 전지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좀 긴 오버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4월, 5월 달에는 좀 불안정한 흐름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활용해서 사지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